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이라고 하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계가 좀 낯설어서, 어디로. 그래요? 저는 이제 2018년에 개봉한 피해 언덕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이제, 소개가 되었고, 피해 언덕이는 이제 여성의 월경을 좀, 솔직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이제 남녀노소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 해서 기획을 한 영화고, 이제 기록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또 한번 나오게 될 거고요. 자매들의 밤과 내 코가 석재는 제가 이제 극영화를 만들었고, 2020년 올해 제가 완성한 다큐멘터리가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거식증 섭식장애가 있는 딸과 그 어머니의 삶을 다룬 영화고,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제 극영화도 함께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들으시면서 듣다기보다 이제 제가 뭐 솔직히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런 요청이 주셨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마을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뭘 하는 제가 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 제가 요 근래에 보고, 이런 거는 마을 커뮤니티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준비해 왔고요. 제가 기록하는 삶의 가능성 하면은, 뭐 일기 쓰는 건가? 뭐 이제 그냥 자기 얘기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혹시 만약에 일기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일기를 쓰신다거나, 뭐, 어떻게 쓰세요? 그냥 혼자, 그럼 뭐 종이에다가, 인터넷에다가요? 그럼 뭐 비공개로 해놓으시고. 이게 나중에 누군가 볼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드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공개로 그냥 네. 아니면 언젠가 내가 이거를 축적해서 공개하고 싶다는 일말의 생각이라도 있으신 상태로 쓰시나요? 어떠세요? 글씨가 귀찮아서. 네. 근데 사진은 많이 찍으시죠? 어디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기록인데, 막 이렇게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영상을 찍으시거나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한산해가지고 저는 경로당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오시면은 전부들 놀래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살아온 과정에 이제 어르신들이 행동하고 이런 거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제 블로그도 해 지금은요. 치매가 있으신 거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저기 한 1시간 정도는 교육을 해요, 저희가. 근데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살아오신 작년에 올해 이제 봄, 가을 이렇게 하면은 변하는 모습도 본인들이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쨌든 이걸 경로당에도 걸고 다른 분들도 보시고 할 목적으로 그걸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 보려고 찍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연수동에 시립박물관 큐레이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모든 건지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그럴까 내용을 이제 준비하는 거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거 남기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여행이나 이렇게 외식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사진 남겨서 하는 그 네이버 그 어플에다가 저장을 하고, 저도 일기 매일매일 쓰려고. 이런 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이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이
이제 기록은 기록인데 내가 볼 거냐 아니면은 이걸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록을 할 거냐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이제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만 보는 방식이냐, 혹은 내가 지금 나만 볼 건데 나중에라도 누군가에게 보길 바라는 식인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글을 쓴다거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린다거나 했을 때 누군가 볼 것을 생각하고 이제 올리는 방식이 있겠죠? 이 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나만 볼 거랑 남이 볼 것도 생각하는 거 사이에. 저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많이 고민을 돼서, 이를테면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은 올리기 싫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한 문장을 써도 조금 더 멋있는 문장을 쓰길 원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할까요? 보여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예를 들어 뭐 이제 집에서 그냥 있는 거랑 밖에 나가서 누군가 만날 때 우리가 뭘 하잖아요. 네, 그 포장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창의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처음 예를 들어 이제 저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더 이상 소개팅을 할 일은 없지만, 소개팅을 한다면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했을 때 단순하게 인간이 그냥 이런 옷 입고 이런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가 한 번 더 쓰이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쓰이는 것 같아요. 안 할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옷을 고를 때도 그러면 어떤 거? 색감을 생각하고 스타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할지도 생각하면서 뇌가 한 번 더 움직인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나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만 볼 때는 조금 더 형식이나 방식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과 독자를 생각하고 기록하는 방식은 사진을 올리든 뭘 하든 결국에는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내가 만드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예술 활동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굉장히 좋은 예를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 호동알매 박말상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짧은 영화, 21분짜리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작년에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영화는 좀 공공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신 김필자, 김인열 감독님은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원래 영화를 하시던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울산에 이렇게 사시는데,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이제 노인 영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필자 선생님은 이제 은퇴하신 학교 선생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영화를 처음으로 배우시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그 시니어들이 영화를 만들고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인천 영상위원회가 영상위원회 중에서는 되게 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법도 한데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울산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 김필자 선생님, 감독님께서 이제 그럼 뭐를 찍을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김필자 선생님은 이제 그 학교에서 은퇴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그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국어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서 만난 분이 바로 저 박말상 할머니세요.
박말상 할머니 캐릭터가 정말 좋은데 사진조차 없어서 제가 찾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이제 저게 이제 경로당에 이제 모여 계신 거고, 이제 그 김필자 감독님은 이제 그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분인 박말상 할머니를 이제 찍게 된 거죠. 박말상 할머니는 본인의 성함도 자기가 쓸 수 없을 상태로 이제 김필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김필자 선생님이 저 박말상 할머니에게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게 해준 분이셨죠. 이 박말상 할머니가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은행도 못 가고 이제 버스도 못 타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동할매라고 불렸어요. 그냥 이름도 안 불리고 호동할매라고 불렸는데, 이제 이 김필자 선생님 때문에 박말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거죠. 70이 넘어서야 이제 본인 이름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김필자 할머니가 감독님이시고, 김인열 선생님도 감독이긴 한데 이분은 주로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카메라로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은행에서 돈 찾는 것도 찍고, 집에 있는 것도 찍고 하셨어요.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저 박말상 할머니 집에 이제 찾아가요. 박말상 할머니가 막 외출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 가발을 머리에 붙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집 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내 머리로 재떨이를 던져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그 뒤로 여기 머리가 안 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어머니 욕이랑 막 남편 욕이랑 하시면서, 난 죽어도 우리 고향으로 갈 때 어디는 안 지나갈 거야. 왜냐면 내 남편이 거기 묻혔다는 거예요. 내 귀신이 돼도 그 근처는 안 갈 거라고 막 이제 막 입담을 하시는 그걸 카메라에 담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어디서도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 살아요? 그쵸. 지금은 안 살지만은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만약에 저 김필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로 찍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삶을. 그러면서 이제 저 박말상 할머니가 이제 결국에는 한글을 깨우치시고 이제 막 그 지역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뭐 표창장도 받고 군에서 상도 받고 뭐 그렇게 사시고, 결국에는 이제 영화가 스크린에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김필자 그 감독님이 찍으신 그 영상으로 할머니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한국 땅에서 내가 모르는 시간을 산 여성의 삶이 얼마나 모질었으며, 그러나 그녀가 한글을 배우고 얼마나 진취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했는지에 관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매우 용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에 이 호동할매 박말상이 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되게 좋은 일이 있었고, 이제 이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저는 못 봤지만 거기에 되게 많은 그 시니어 감독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삶의 어떤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 카메라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그 방법을 배우시고, 그걸 통해서 주변 인물들과 자기 자신의 삶을 기록하신 거죠. 그럼 이거를 저는 저 같은 사람도 보지만 이 나중에 정말 뭐 타임캡슐처럼 어딘가에서 나중에 누군가 1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본다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렇게 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살았던 삶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투쟁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싸워온 그 결과로서 우리가 갖게 된 자유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호동할매 박말상이라는 영화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호동할매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3살 때 엄마를 잃고 호랍이 손에 자라다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남편은 매질을 일삼고 술두덩에 아이마저 잃으세요. 근데 모진 세월을 겪고도 글자를 깨우치려는 호동할매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기록해 본다.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록해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강연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에 기록하는 삶의 지속 가능성이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렇게 기록이 된 삶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느끼고 공부하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이 주변이 오래된 마을이 있고 그것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공예를 여기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이 되고 남겨진다면, 그리고 어떤 그 미학적 방식을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재가공한다면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 지금 미추홀의 이 동네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저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김하나 작가님이라는 이제 그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아시죠? 그걸 이제 만드신 카피라이터 김하나 작가님이 유명하신데, 이제 그 김하나 작가님이 계속 글을 쓰시던 와중에 저 이옥선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김하나 작가님의 어머님이세요. 그 이옥선 선생님이 뭐를 만드셨냐면, 김하나 작가님이 5살이 될 때까지 육아일기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육아일기를 이제 언제 주셨냐면은, 김하나 작가님이 대입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기로 했을 때 저 빅토리 노트라는 승리 노트라는 이제 저거를 그 육아일기를 주신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내용이 김하나 작가님이 막 그 길바닥에서 5살인 김하나가 막 생떼를 쓰고 울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고 이 어머니가 아유 저걸 어떻게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가 이제 떼도 쓸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떼 쓰는 모습이 귀여웠다. 막 이런 식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김하나 작가님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느낀 순간에 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과 존중과 배려하며 키웠는지에 대한 노트를 5년간의 기록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 육아일기는 내 혼자 쓴 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딸에게 언젠가 줄 거라는 계획 아래 마치 그것이 한 권의 책을 읽거나 소설을 쓸 때의 작가의 심정으로 이제 글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 책이 나오고 이제 제가 올해 1월에 출산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나도 저걸 따라서 글을 써봐야겠다 했는데 정말 한자도 못 썼어요.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노트를 쓴다는 게, 육아일기를 쓴다는 게 얼마나 큰 노력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육아일기를 써보셨거나 본인의 어머님 어떤 경험이셨나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큰애 그때 한참 그때 엄마들 사이 유행이 홈페이지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진도 올리고 일기도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도 지금 까먹고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서는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딘가에 어디에 놔뒀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면 벌써 저런 책이 나오겠구나. 몇 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때적 찍었던 사진들은 지금 여기 뭐지? 네이버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저거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근데 그때 쓸 때 되게 기뻤던 느낌이 생각이 나요. 아이에 대한 기록이 힘듦도 당연히 있지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럼 자녀분이 그 일기를 보셨나요? 아니요. 어. 그 대신 사진만 봤고요. 어, 그리고서는 그맘때 한창 유행이 뭐 돌잔치를 엄마가 직접 하는 게 유행이었고 엄마가 그 신문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기사를 다 쓰고 한 번은 아이가 봤어요. 알으셨네. 네, 어렸을 때 탯줄, 그 처음 임신 테스트한 그 사진,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거, 아. 이런 것들 기록한 거. 아. 만화도 만들어서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때가 21년 전이라 20년 전이죠. 한참 유행이었어요. 엄마 손으로 직접 만든 돌잔치 세트 뭐. 그리고 아이한테 보여주면은 되게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게 이제 지금보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애가 결혼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먹잖아요. 한 70 되면은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걔네들이 더 흐뭇해요. 너무 잘했네. 그래서 이 책이 엄청 팔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옥선 선생님이 본인이 아이를 키울 때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되게 유명한 작가가 돼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써놓은 기록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많이 소개될 줄은 사실은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많이 느꼈냐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구나. 내 인생이 되게 평범하고 내 삶이 되게 평범하다 느껴도 내가 무언가를 축적해 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또 돌아오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뭐 어떤 것이든 기록하면은 나중에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기록하는데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버블 패밀리라는 그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 1970년대 이때 이제 엄청난 부동산 붐이 서울에 일어날 때 이제 지금의 강남이 옛날엔 정말 뻘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오셔서 말죽거리에 밭일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죠. 근데 거기 이제 부동산이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라는 소문이 막 있고 설마 그러겠어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저 버블 패밀리 감독 마민지 감독의 부모님이 이제 거기에 땅을 사신 거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민지 감독이 어렸을 때 그 찍은 홈비디오를 보면은 정말 좋은 아파트에 당시에 막 그런 찬장에 막 그런 도자기들이 막 있고 이 마민지 감독도 엄청 좋은 유치원 다니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너무 큰 대박을 경험하신 부모님이 이 부동산 특유의 맛에 너무 들리셔서 그때부터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아파트를 사시고 이제 IMF가 온 거죠. 그때 완전히 정말 단칸방에 이제 가족이 살아야 될 정도로 힘들어지고 그 빚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민지 감독이 본인의 부모님의 대박과 쪽박의 기록과 이제 한국의 부동산 산업의 흥망성쇠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영화로 만든 게 버블 패밀리라는 영화고 당시에 이제 2018년에 개봉을 했고 2017년 그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고 근데 이제 그 대상을 받으니까 아버님이 또 그 돈으로 돈 좀 빌려달라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쓰고 싶다고 내가 뭐 몇 배로 빌려준다고 막 그런 이제 이 장면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개봉 버전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이야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건 결국에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딜 가도 이게 연예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정말 부유했는데 아버님 사업 실패로
엄청 어려운 중고등학교 시절 보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서사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감독님은 이제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인 서사와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할 수도 있는 그 적나라한 집안에 막 너무 가난해서 그 싱크대가 막 문이 다 떨어지고 막 비가 계속 천장에서 비가 새고 이런 과정이 다 나오고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투자한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손도 못 대고 막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신화에 기대어 살다가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 신화를 부추긴 세력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사회적이고 논쟁적이고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해외 영화제들에서도 많이 상영이 됐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길보라 감독님의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이 영화는 이제 이길보라 감독님의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농인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수화로 대화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박수 친다는 수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짝이는 박수 소리란 정말 멋있는 제목이 영화에 나왔고, 이걸로 이제 그때 당시에 한겨레 출판사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책도 나왔고, 이번에 아마 문학동네에서 리뉴얼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진 부모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농인인 부모님이 서로 얼마나 뜨거운 연애를 했는지,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왔는지가 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장애가 있는 부모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알콩달콩 살고 문제가 있는 폭력적인 아버지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다정하고 항상 내 꿈을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이 감독님과 남동생까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 사랑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 감독님의 개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8년에 나온 박문칠 감독님의 마이 플레이스라는 영화는 이제 이것은 좀 제가 굉장히 저랑 많이 연결이 되는 영화예요. 다른 맥락은 다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 박문칠 감독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임신을 한 채로 돌아와요, 한국에. 그리고 원래는 그 아이의 아빠가 같이 한국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리고 이 딸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애를 집에서 혼자 낳게 된 거죠. 근데 이 집안에서 아빠랑 딸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엄청 싸우고 막 갈등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이 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죠, 이 아빠가. 그래서 모든 그 아이의 손자의 케어를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손자가 막 할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서 막 그럴 정도로 케어를 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이 딸이랑 아버지랑 사이가 회복이 돼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집에 오면 가족이 된다라는 말이 정말 가족의 형태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버지가 있든 없든 그것이 그 미혼 모든 아니든 가족이 되기로 한 순간 가족이 됐고 이전보다 더 나은 가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이 플레이스라는 영화가 이제 그 당시에 정상 가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남기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게 되죠. 근데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이제 갈등도 많고 막
언제 이게 끝날까? 이 아버지와의 이 증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정말 극적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180도 변하는 걸 봤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집안 사람들의 그 노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년, 만년 가진 않는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마이플레이스라는 영화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럼 이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이플레이스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나 아버지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우고 너무 싫어. 그럼 뭐 극단적으로 내가 애를 낳아서 아빠랑 화해, 이게 아니라 언젠가 그치만 아빠랑 화해하게 될 날이 오겠지, 올 수도 있겠지, 우리 사이가 이대로 끝나진 않겠지라는 어떤 가상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는 이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박문철 감독이 굉장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용기 있게 이 이야기에 참여를 하고 자신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영화가 이제 박문철 감독의 마이 플레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남의 기록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순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피해 연대기는 이제 여성의 월경, 왜 사람들이 생리할 때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왜 생리들을 숨겨야 될까? 왜 그날이라는 말을, 매직이라는 말을 쓸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여자가 생리하는 거를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지? 부끄러워했지? 혐오했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니까 다른 건 많이 있는데 이것만 공부한 종교학자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그 여성의 월경을 공부한 종교학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포기하기 직전에 블로그를 그냥 끝까지 가보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래서 막 한 며칠에 걸쳐서 블로그를 종교학자 월경 이렇게 쳐서 넘기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자기 박사 논문이 여성의 월경에 관한 종교 그 문헌을 찾는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첫 15분 지점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에요? 네. 개신교예요. 개신교이신데 전공은 카톨릭. 네, 맞아요. 제가 좀 질문들 조금 보면서 저거 여쭤볼게요. 그럼 녹음 시작할까요? 제가 지금 쓰는 논문은 중세 가톨릭, 그러니까 중세 유럽 가톨릭에서 어떻게 여성의 몸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같은 경우는 의학과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세 의학까지 건드려서 의학에서 어떻게 여성의 몸을 이해했고 이게 종교로 어떻게 넘어갔고 또 이게 중세 종교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봤나 이거를 갖고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생리 자체가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타락의 그런 지표, 타락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 같은 경우는 원죄를 짓기 전에 생리를 할 필요가 없다가 원죄를 짓고 나서 이제 영원한 삶이 없어지고 애를 낳아 되면서 이제 생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그런 증거. 고대 이제 그리스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제가 블로그를 찾아서 그 블로그로 쪽지를 보냈어요. 네이버에서 쪽지 보낼 기능이 있어서. 구구절절 얘기했던 근데 본인이 한국에 없고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 스카이프란 당시 지금이야 뭐 줌도 있고 그런데 정말 2016년만 해도 세상이 많이 달랐네요.
저 스카이프를 접속해서 이제 그 영상 통화하는 거를 이제 영화에 썼죠. 그 뒤에 이제 내용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근데 제가 당시에 그래 그러면 서양의 종교에서는 월경을 이렇게 봤구나, 여자의 몸을 이렇게 봤구나. 근데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봤지? 동양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나? 여성의 피를 혐오하는 역사가 없었나? 그거를 너무 고민 중이라고 이분께 얘기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 명 안다 해서 또 소개를 시켜줬죠. 그래서 결국에 혈분경이라고 하는 여성의 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긴 그 외경을 연구하신 학자분을 또 소개받아서 영화의 역사 부분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저 학자분이 본인의 연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남기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몰랐을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생리컵을 많이 사용하고 뭐 올리브영 같은 데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생리컵이 뭔지 아실까요? 영화를 보신 분 또 뭐 아실 수도 있고, 생리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실리콘 재질의 컵을 질 안에 넣어서 이제 월경을 받아서 그냥 바로 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이제 그런 월경통이나 이런 것도 적은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많은데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던 2015년만 해도 해외 사이트가 아니면 사실 그 정보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블로그에 생리컵을 쳐서 엄청 검색을 했더니 이제 나왔고, 그 뒤로 제가 한 거는 전 세계에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리컵에 대한 기록을 남겼느냐를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시간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영원히 구원받을 또 자꾸 빠져. 이 조금 앞.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발명한 생리컵은 역사의 뒤안길로 조금만 더 앞에서 볼게요. 이 처음 생리컵을 만든 사람 역사부터 시작해서 볼게요. 조금만 더 앞에. 예. 조금만 더 앞에. 예,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제 리오나 체머스란 여자가 1930년대에 처음으로 생리컵을. 리오나 체머스. 가수이자 배우였던 나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일했다. 두툼하고 축축한 생리대를 차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나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생리컵을 발명했다. 몸에 넣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만들었지만 얼마나 편리하고 경제적인 물건인가.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발발, 탱크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로바 라텍스를 총동원하라. 그렇게 생리컵의 주 원료였던 로바 라텍스 부족으로 공장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1950년도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생리컵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여성들은 끝내 한 번 질에 들어간 물건을 다시 재사용하는 이 획기적이고도 경제적인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발명한 생리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Hey guys, it's Bree. Hello friends. Hey guys, so it's me. What up guys? Hello guys. Hey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Hey guys, it's Jen. Toda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menstrual cup. Today I'm discussing the infamous menstrual cup. You know what scares me is that this thing looks a little bit too much like a doggy chew toy. In the first video I showed you guys, it's the one where you push it in half like that, and then you push the top down towards the bottom. So you can see a cup is quite the roomy cup. How does that fit in there? How does that even work?
with something good. What an ounce looks like. This is an ounce of fluid. See, also. 지금은 한국에서 살 수 있지만 저때 당시에는 저런 생리컵을 다 해외에서 이제 직접 막 번역해가면서 이제 직구를 해야 됐었던 시기였고,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이 분의 블로그였어요. 이분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한국으로 잘 착용하고 이제 잘 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빼려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리컵을 이미 써본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또 한 번 그 블로그, 또 한 번 네이버로 쪽지를 보내서 중력이 굉장히 강해지. 이분을 섭외를 했죠.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섭외하고 당시에 이제 유튜브에서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경험을 나눈 이제 생리컵 사용기, 접는 법, 씻는 법, 보관하는 법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생리컵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뒤로 벌써 한 6년째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고 생리컵으로 제 생리 기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이 영화도 만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6년 4월에 이제 한국에서 깔창 생리대 이슈가 터지는데, 이제 그때 그 깔창 생리대,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살 수 없어서 깔창을 생리대로 대신한다는 그 기사가 이제 이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기사가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유한 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올린다는 기사 밑에 누군가 댓글에 내 친구는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깔창 생리대 쓰는데 생리대 가격을 또 올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누가 남긴 댓글을 그 기자님이 보고 충격을 받아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여성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셔서 그게 기사화됐고, 그게 현재 저소득층에게 매달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의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까지 사실은 발전이 된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지사가 이제 무상으로 생리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거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때 포항인가 어디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엄청난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구호 물품 안에 생리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인식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댓글 하나, 누군가 정말 안 달아도 되지만 그 달아놓은 댓글 하나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책을 바꿀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물론 이상한 댓글도 세상에 많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댓글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이 영화의 뒷부분은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내년까지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영화가 제가 아쉽게도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오늘 영상은 못 가져왔는데, 이 채영 씨라는 지금은 30살인 주인공이 15살이 되던 애, 거의 15년 다 됐죠. 그 거식증이 발병을 하고 몇 달 사이에 살이 20kg 빠져서 이제 그 식사 거부로 인해 더 이상 뇌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서, 당시에 이제 15살인데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요. 정신과 병동에. 그리고 이제 한 10년간 이제 엄마와 같이 치료를 하면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병이 악화됐다가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성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한 10년 이상 일기를 썼어요. 그림 일기도 쓰고 이제 블로그에 글도 남기고 해서 이 거식증이란 병이 가진 오해, 사람들이 뭐 이게 다이어트 하다가 생긴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몸매에 강박이 있어 생긴 병이다 하는 식으로 했던 어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일기를 계속 남겼고, 그 일기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왜냐면
이 일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일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채영 씨의 그림 일기를 애니메이션 감독님과 협업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입혀서 이제 재현을 했고, 이 어머니도 딸이 폐쇄병동에 입원한 2008년부터 한 10년간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다시 꺼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딸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내가 거식증이라는 병을 어떻게 잘못 알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시는 시간이 영화에 담겼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두 모녀가 마주 앉아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오해했는가를 이제 풀어내는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록이 없었다면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없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거식증이라는 섭식장애 오해가 있는 관객이 이 영화를 본다면, 아, 사람 인생 사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섣불리 판단 내릴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한 달 빨리 갑자기 진통이 와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과 달리 이제 너무 응급 상황이어서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임신을 바랬는데 아이를 막상 낳고 보니 나 이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죽고 싶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증상이 심각해서 이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겪었지? 라는 게 궁금해져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성들이 남긴 산후우울증에 관한, 산후정신증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야, 아, 내가 느끼는 거 이게 비정상이 아니구나,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그 말이 즉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말하진 않구나, 나도 회복할 수 있고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후우울증에 관한 다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담긴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다큐멘터리를 찍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영화 감독 아무나 될 수 있다. 다큐로는. 영화학과 안 나왔고 영화 공부 안 했어요. 유튜브 보고 그 편집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남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네네네. 네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요즘에는 엄청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호동할매 갑자기 성함도 박말상도 그 선생님, 그 나이 드신 70대 선생님들이 직접 편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70대도 할 수 있다. 요즘 나온 것들은. 지금 세상은 어렵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 진입장벽에 나왔고,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소설을 썼는데 등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영화는 못하겠고, 겁이 나서 안 배웠고. 근데 마침 그때 생리에 대한 그 해외에서 생리에 관한 게 엄청 막 붐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그런 잘 사는 국가, 영어 쓰는 국가들에서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물건을 팔면. 거기에 면도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법을 보니 면도기는 생필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 생리대는 기호식품으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세법을 만드는 게 다 남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오바마도 소환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아, 이거 100% 한국에도 이 바람이 불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 뛰어든 거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뛰어든 건데, 저희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서 누구든 다큐는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마을 공동체 내에서 만들기 좋다. 왜냐면은 적어도 3명은 필요해요. 카메라도 옮겨야 되고, 누군 녹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하면 되게 힘들어요. 끝까지 버틸 힘이 없어서 공동체 단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큐를 만들었더니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극영화도 만들고, 이제 또 다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픈 몸을 다룬 사적 다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봉이 안 돼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인데,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질병과 마음과 아픈 몸, 또 내가 해본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이번에 만든 그 영화가, 이 영화가 사람들이 왜 다큐 나오고 싶어 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막 얼굴 팔리고 막. 근데 왜 이 두 사람은 자기 그렇게 아픈 얘기, 막 옛날 얘기, 뭔가 수치스러운 얘기를 다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관종이에요? 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걸 찍으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가 촬영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뭘 느꼈냐면, 내 지금 삶이 기록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 전에 들었어요.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내가 70대, 80대 때 보면은 좋겠다. 왜냐면 그건 아무나 갖는 경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다시 엄마 아빠도 찍고 많은 것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느끼시겠지만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기기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중에 볼 수 있는 너무 많은 기록들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큐를 하게 된 이유.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큐멘터리 정말 찍어보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이 공동체, 이 지원 사업이 다 있잖아요. 제안을, 우리 올해 다큐 마을 가지고 다큐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영화제도 내시고, 여러 가지 창작을 할 때 뇌가 활성화되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각 동마다 주민자체가 생겨가지고 마을에도 극장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앞으로 전망이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주인공분이 인천에서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20대 때. 그래서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가서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 옛날 사진들 하시던 게 많이 남아있어서. 진짜 마을 안에 그런 기록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호수유치원이라고, 그러니까 수녀원이 대전에 성당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친정에서 나와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벽면에 정말 옛날 오래적의 사진들을, 수녀원 사진이며 마을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마을 안에. 근데 이것도 수녀원에서 작업을 했겠지만 근데 그 기록을 보면서 저희는 이 마을이라는 곳이 어릴 때 머릿속에만 있지 사실은 기록물로는 남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예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집해서 아카이브에서 책자를 만들던 그런 작업은 마을 안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처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춰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신문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다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쵸. 어딘가가 그게 주체가 돼서 그런 거를 작업을 하신다면, 기록물을 남긴다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이에요, 여기. 이런 거가. 네.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가지 더 얘기하고 한 10분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큐를 찍으시다가 신업 같은 거는 이제 신업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나요? 아, 제가 피해 안되기가 한 30명 정도의 여자들이 등장해요. 이 원래는 제가 피해 안되기 찍고 나서 읽었던 기사가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섭식장에 갖는 10대 여성들이 엄청 늘고 있다고. 그게 건강보험 평가원에 한 걸 보면은 섭식장애로 치료받은 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 처음에는 저도 섭식장애 다이어트 하다 걸린 병인가? 그러면은 이제 몸매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거를 깨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30명의 여성을 인터뷰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저 선생님이 이제 어떤 대안학교 선생님인데 저를 피해 안되기 상영으로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 학교에. 그래서 이제 피해 안되기 상영하고 막 이제 감독과의 대화하고 마지막에 그럼 다음 작품이 뭐냐는 질문이 나와서 제가 섭식장애 거식증 관련된 영화 만들고 있다 했는데 주차장까지 저를 쫓아오셔서 우리 딸이 10년째 거식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인터뷰 갈게요 하고서는 인터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저 모녀가 진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 여태까지 찍은 30명 얘기가 아니고 두 사람의 얘기를 찍고 싶다. 왜냐면 제가 그때 거식증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섭식장애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발현된 어떤 그 일종의 정신병이죠. 우울증이죠. 그리고 그 4명 중에 1명은 죽는 병이거든요. 기아 상태로. 그래서 이게 정말 자해에 가까운 병인데 그럼 그 아우성이 다이어트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래서 두 분을 한 2년 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게 기획하지 않은 영화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이랑 친해지고 같이 계속 밥 먹고 자고 뭐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선생님의 어머니도 30년간 이제 스트레스성 구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에는 이 식도가 다 파열돼가지고 이제 피와 함께 토하시고 그런 와중에도 본인이 엄청난 시집살이와 딸만 낳아서 그 고통받고 그런 시간들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 하나의 섭식장이거든요. 구토를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걸 알고 이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파고 파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엄청 친해져야만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첫 시작을 자기 얘기로 하는 게 좋죠. 자기 얘기도 처음에 내가 이런 영화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만들었으니 또 무슨 인연으로 이것도 만들고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는 해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말 플랫폼이 많아져서 누구나 글 쓰고 누구나 영화 만들고 누구나 노래 만들고 할 수 있는 나이, 내 직업, 환경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내 코가 삭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계절성 저 엄청 심하거든요. 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코를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코를 떼서 그런 막 세척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럼 내 코를 남의 코랑 숨 잘 쉬는 애들 코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코를 바꿔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실제로 남의 코를 내가 낄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만든 게 이 내 코가 석재예요. 석재라는 애 코를 내가 바꿔 끼는 그런 내용이고 자매들의 밤도 사실은 저 중년의 60대 자매들끼리 어느 날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저 자매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아픈 과거를 꺼내려고 하고 그걸 나누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 엄마 얘기예요.
저희 엄마가 자매가 7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하나 나에 기초되지 않은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별로 대단치 않은 이야기지만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